서방님, 저런 못생긴 곰보자국 낯짝은 그만 보고 사셔요. 비단 치마를 살랑이며 남편의 품에 파고든 기생 출신 첩이 던진 그 한마디에 곰보 얼굴의 조강지처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며 돌처럼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마당 한켠에서 이 꼴을 지켜보던 7살 아들 봉수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에게 일군 집안인데 이리 허무십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봉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과연 빈손으로 나선 이 모자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영간이었습니다. 충청도 서산 읍내에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박여각 대문을 거치지 않고는 밥 한 끼 먹기 힘들다고 말이지요. 과장이 아니었답니다. 포구에 들어오는 소금배는 모조리박 노인의 손바닥 위에서 거래되었고 한양 가는 선비들도 그 집 말 구유에 여물을 먹여야 무사히 고개를 넘었지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돈줄까지 쥐락펴락하는 포구의 종합 물류 거점이 바로 이 박여각이었으니 서산 읍내 사람치고 박 노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답니다. 그 집 외동딸이 바로 박화련이었지요. 화련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장부가 쌓인 사랑채 마루였고 처음 글을 익힌 것도 규중의 천자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물목 장부였습니다. 다른 집 교수들이 술을 놓고 바느질을 익히던 나이에 화련은 포구를 오가는 상인들의 어깨너머로 흥정 소리를 귀에 담고 쌀값과 소금 시세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지요. 아버지 박 노인이 그런 딸을 나무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무릎 위에 앉혀 장부를 함께 짚어가며 흐뭇하게 웃곤 했지요. 내 딸이 이 여각을 물려받을 것이야 하고 속으로 굳게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하늘이 내린 제주에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화련의 낯이었습니다. 화련이 7살 되던 해봄이었지요. 서산 읍내에 천연두가 돌았는데 그 여파가 박여각 안채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말았답니다. 박 노인이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어린 화련의 볼과 이마에는 기어이 마마 자국이 남고 말았지요. 깊지는 않았으나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 곰보 자국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 이후 딸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고 했지요. 제주는 하늘이 내렸건만 낫 하나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화련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곰보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이내 장부를 펼쳐드는 아이였습니다. 15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 몰래 거래처 상인의 장부 오류를 잡아내어 박여각의 손실을 막은 일도 있었지요. 박 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 아이 낯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낫 대신 머리에 몰린 거요. 그 말에 박여각 식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저마다 말 못할 걱정이 하나씩 숨어 있었답니다. 이 총명한 아이를 어느 집에 시집 보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었지요. 혼담은 번번이 깨졌습니다. 소문이 먼저 돌았던 것이지요. 서산 박여각 딸 장부 보는 눈은 귀신 같다만 낯에 마마 자국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충청도 이쪽 저쪽으로 퍼져나가자 선뜻 혼담을 넣는 집이 없었답니다. 박 노인의 재산이 탐나 넌지시 물어보다가도 딸의 낫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화련의 나이가 20을 넘기고 23을 넘어가던 즈음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아이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잦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지요. 서산 장터 어기 주막에서 박 노인과 구인환이 마주 앉았습니다. 구인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은 시절 충청도 일대를 발바닥이 닳도록 누비던 중개상 출신으로
맨손으로 재산을 모아 공명첩 한 장을 사들여 양반 신분을 얻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요. 양반이라 하나 뼛속까지 장사꾼인 사람이라 거동은 번듯해도 손마디는 여전히 굵었고 눈빛은 여전히 장터에서 흥정을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답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거래로 안면이 있었지요. 구인환이 박 노인 앞에 막걸리 사발을 밀어놓으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형, 나한테 사정이 있소. 내 아들 인호가 과거에 또 낙방을 했는데 이제 더는 버티기가 어렵소. 가세가 너무 기울었어. 좋은 자리에 한번 내주면 어떻겠소? 박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구인환의 아들 구인호라면 박 노인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거동이 번듯하여 겉으로는 제법 선비 같다 하나 속이 텅 비어 생활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다는 말이 돌았지요. 과거에 수차례 낙방하고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을 조금씩 축내고 있다는 것도 장터에 돌아다니는 소문이었답니다. 박 노인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그러나 박 노인은 그날 밤 구인환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인환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장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들을 팔아 재산을 얻으려는 눈이 아니라 기울어가는 집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비의 눈이었지요. 그리고 박 노인은 알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 될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박 노인은 장사꾼의 직감으로 읽었던 것이지요. 박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오. 구인환이 두 손으로 박 노인의 손을 맞잡았지요. 내 며느리로 삼으면 내 딸처럼 아끼겠소. 그 말 한마디에 박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서산 읍내 구인호댁 마당에 풍악이 울리고 하객들이 들썩였지요. 박여각에서 보내온 혼수와 곡식이 마당 한켠에 산처럼 쌓였고 구인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 며느리가 이 집을 살린다.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채에서 홀로 혼인날을 기다리던 구인호의 얼굴에는 그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구인호는 혼인이 결정되고 나서 화련을 딱 한 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화련의 공보 자국을 본 구인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소매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지요. 아버지, 저 낯을 보고 어찌 혼인을 하라 하십니까? 구인환이 눈을 부릅뜨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아, 낯이 밥 먹여주더냐. 그 여각 재산이 이 집을 살릴 것이야. 꼼짝 말고 앉아있거라. 구인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사귐이 훗날 어떤 화를 불러올지는 그날 혼인날 마당에 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화촉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신방 안에 화련이 혼자 앉아 있었지요. 원삼을 곱게 차려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인날이라는 설렘보다는 서늘한 고요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구인호가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련의 낯을 보았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공보 자국이 구인호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련은 그 표정을 보았지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잠시 흔들렸답니다. 구인호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문 밖으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 신방 안에는 화련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아주 조금 떨렸으나 화련은 그 손을 꼭 쥐었지요. 울지 않겠다. 첫날부터 울지는 않겠다. 하고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것이 화련의 혼인 첫날 밤이었지요. 그날 이후 구인호는 화련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한상에 앉는 법도 없었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화련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무너져가던 살림을 하나씩 손에 쥐고 일으켜 세웠지요. 친정 박여각에서 흘러드는 곡식과 포목과 자금을 야무지게 굴려 구인호 떼꽃간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답니다. 구선비댁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낯은 좀 그래도 손이 금손이라고 말이지요. 그 소문을 듣고 가장 흐뭇해한 것은 시아버지 구인환이었습니다. 구인환은 화련히 장부를 펼쳐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앉았지요. 이 숫자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거래는 어떻게 잡은 것이냐 하고 물으면 화련히 또렷하게 답하는 것이 여간 신통하지 않았답니다. 구인환은 그럴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사돈이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먼. 이노 그놈은 이 며느리 절반만 했어도 진작 장원급제했을 것이야. 혼인 이듬해 봄 화련히 아들 봉수를 낳았습니다. 구인환은 그날 사랑채에서 혼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고맙소, 고마워 하고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봉수가 세상에 나오던 날 구인환이 맨 먼저 안방으로 달려와 핏덩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허허, 이놈 봐라. 눈빛이 벌써 예사롭지 않구나. 구인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구인호는 그날도 사랑채에서 냉담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봉수가 자라면서 구인환의 무릎 위는 아이의 단골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인환이 봉수를 데리고 장터를 돌며 흥정 소리를 귀에 담아주고 물건 값을 눈으로 재는 법을 손수 가르쳤지요. 저 상인 눈을 봐라. 저 눈이 흔들리면 값을 더 내릴 수 있다. 저자로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봐라 하고 나지막하게 일러주었답니다. 봉수는 한 번 들은 것을 잊는 법이 없었지요. 구인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화련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을 일으킬 것이다. 두고 보거라, 며느라. 화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버님 덕분입니다. 구인환이 잠시 화련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단단하게 말했지요. 아니다. 그 아이 눈은 너한테서 온 거야. 그 말이 화련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답니다. 봉수가 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구인환이 사랑채 문지방을 넘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지요. 하인이 달려와 부축하였으나 구인환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밥상 앞에 앉는 시간이 짧아졌고 장터 나들이도 뜸해지기 시작했지요. 화련히 약재를 구에다 달여 올리면 구인환은 멀쩡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웃음 뒤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화련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답니다.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구인환의 손목을 짚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화련을 불렀습니다.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몸 안에 기운이 많이 빠지셨어요. 화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원을 배웅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잠시 마당 한켠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으나 화련의 눈에는 그 푸름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차갑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 생각을 화련은 애써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었지요. 구인환이 자리에 눕는 날이 잦아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구인호의 발걸음이 바빠졌지요. 낮이면 사랑채에서 글 읽는 척 앉아 있다가 해가 기울면 슬그머니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지요. 화련도 묻지 않았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화련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서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박여각을 먼 친척에게 맡기고 자리에 누웠던 박 노인이 끝내 눈을 감으셨다는 것이었지요. 화련은 그날 행랑채에서 홀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버지가 가시고 나자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화련은 비로소 뼛속 깊이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구인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뒤로 낯선 여인 하나가 따라 들어왔지요. 살결이 희고 허리가 가늘었으며 비단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는 걸음걸이부터 보는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여인이었습니다. 쪽머리에 산호 비녀가 꽂혀 있었고 연지곤지를 짙게 찍은 그 낯이 촛불 아래서 유난히 고왔지요. 마당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맞추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구인호가 화련 앞에 서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인사하거라.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이다. 화련이 천천히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구인호 뒤에 서서 화련의 곰보 자국 낯을 슬쩍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눈웃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화련은 단번에 읽었답니다. 그러나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 자리가 아니었지요.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여인이 임수양이었지요. 그날 밤 구인안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구인안이 자리에 누운 채 구인호를 불러들였지요. 이놈아, 멀쩡한 마누라 두고 첩을 들여. 그 여인이 어디서 온 여인인지나 알고 드리는 거냐? 구인호가 굳은 얼굴로 맞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람인데 눈이 즐거워야 살지 않겠습니까? 구인안의 눈썹이 떨렸지요. 눈이 즐거우면 먹고 사냐? 이 집 곳간이 어디서 채워진 건 줄 알고 하는 소리냐? 구인호는 고개를 숙였으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구인호의 등은 더욱 굳어졌지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라면 몰라도 자리에 누운 아버지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구인호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 임수양의 눈웃음이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움 따위는 구인호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답니다. 구인안은 그날 밤 한숨을 오래 쉬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구인안이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전현이 이 집의 복이 아니라 빚을 물고 들어올 상이라고 했는데 손마디가 굵은 두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답니다. 임수양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양은 처음 며칠 동안은 얌전히 처신했지요. 구인안이 자리에 누워있다고는 하나 그 눈빛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임수양도 알아채고 있었으니까요. 화련에게 함부로 굴지 않았고 안방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인안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발판을 다지고 있었지요. 마당을 지나다 화련과 마주치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눈 속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 번뜩였답니다. 화련은 그 눈을 보았지요. 오래 장터를 드나든 사람의 눈이 저 눈이다 하고 화련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화련의 가슴 속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내려앉았으나 화련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봉수를 데리고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약시중을 들고 곳간 장부를 정리하고 살림을 꾸려나갔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것을 화련은 알았으니까요. 봉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7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봉수의 눈은 어른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임수양이 마당을 지날 때 내뱉는 한숨 소리도 하인들이 화련 앞에서 고개를 낮추면서도 임수양 앞에서 더 굽실거리는 것도 아버지가 밥상에서 어머니 쪽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봉수는 다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련의 무릎에 앉아 말했지요. 어머니, 임수양이라는 저 여인 눈이 좋지 않습니다. 화련이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지요. 어른 일에 내가 마음 쓸 것 없다. 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어머니. 화련이 잠시 봉수를 내려다봤지요. 이 작은 것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그의 겨울이 깊어지면서 구인안의 병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화련이 밤마다 약을 다리고 약시중을 들었지요. 봉수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구인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지요. 구인호는 이따금 병상을 들여다보았으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임수양의 웃음소리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구인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이 없었지요. 말을 하면 기침이 나왔고 기침이 나오면 한참을 누워 숨을 골라야 했답니다. 구인아는 그 힘을 아꼈다가 화련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올 때를 기다렸지요. 화련이 약사발을 받쳐들고 구인안의 등을 부축하면 구인안이 천천히 약을 마시고 나서 화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구인안의 발치 쪽에서 쪽잠이 든 것을 확인한 구인안이 화련을 불렀지요. 화련아. 구인안이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답니다. 화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구인안의 눈이 창밖 눈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눈 감고 나면 저 여인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야. 화련이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구인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련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장사꾼처럼 서늘하고 또렷했지요. 그러나 겁먹지 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저 여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크다. 박여각이 어떻게 서산포구를 쥐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화련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구인안이 화련의 손을 꼭 쥐었지요. 내가 진짜 이 집 사람이다. 잊지 마라.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구인안은 그 고개를 보고 나서야 눈을 감았답니다. 창밖에서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구인안이 눈을 감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임수양은 조용했지요. 상중이라 함부로 날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짜내며 고개를 숙였고 화련히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곁에서 얌전히 시중을 드는 척했답니다. 조문객들 중 몇몇이 저 첩이 제법 얌전하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화련은 귀로 들었지요. 그러나 화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상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임수양이 처음으로 안방 문을 활짝 열었지요. 하인을 불러 화련의 옷가지와 장부를 행랑채로 옮기라 이르고 안방을 자기 물건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인호는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임수양이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며 마당 건너 행랑채를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서방님 심기 편하시게 안방은 제가 쓰겠습니다. 저 행랑채가 어울리니 그곳에 사시면 되겠지요. 행랑채 섬돌 앞에 서 있던 화련이 그 말을 들었지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을 꼭 쥐었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구인안이 없는 이 집에서 화련의 말은 담장을 넘지 못하는 소리였으니까요. 봉수가 화련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마 끝을 손으로 살짝 잡았지요. 화련이 봉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수의 눈이 임수양을 향해 있었는데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관찰이었지요. 저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읽고 있는 눈이었답니다. 화련은 그 눈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다 보고 있구나. 이 아이 가슴에 이 모든 것이 다 쌓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행랑채에서 화련이 등잔불 하나를 켜고 앉았습니다. 봉수는 화련의 옆에 바짝 붙어 잠자리에 들었지요. 잠들기 전에 봉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이에요. 화련이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낮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셨다. 봉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지요. 무엇을요? 화련이 봉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행랑채 창호지 너머로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임수양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화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구인안의 마지막 손길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화련의 앙다문 입술이 조용히 빛났답니다.
세월은 임수양의 편이었습니다. 구인환이 세상을 뜨고 반년이 지나는 동안 임수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처음에는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어느새 화련에게도 직접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는 내가 해라, 물 길어오는 것도 내가 해라 하는 식이었지요. 화련은 말없이 따랐습니다. 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금 이 집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봉수는 달랐지요.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걸어가면 봉수가 어느새 따라와 물동이 한쪽을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마당에 널면 봉수가 옆에서 무거운 것을 대신 들었지요. 임수양이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아직 코올리개가 어미 품만 찾는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봉수는 그 말을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임수양의 말보다 어머니의 물동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봉수가 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임수양의 말이 날로 독해지고 있었지요. 하인들 앞에서 화련의 공보 자국을 빗대어 말하는 일이 잦아졌고 구인호도 그 자리에서 모른 척하는 것을 넘어 슬그머니 웃음을 숨기는 일까지 생겼답니다. 화련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수양이 구인호의 팔에 기대어 마당을 거닐다가 행랑채에서 나오는 화련과 딱 마주쳤지요. 임수양이 구인호의 귀에 속삭이듯 말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했지요. 서방님, 저런 곰보 자국 낯은 그만 보고 사셔요. 그 얼굴로 서방님 심기를 건드리니 집안이 잘 될 일이 없지요. 구인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이라는 것을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알았지요.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손이 떨렸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수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7살짜리 아이의 걸음이었으나 그 걸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수가 아버지 구인호 앞에 똑바로 섰지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구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7살 아들의 눈에서 본 것이 두려움도 떼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차갑고 또렷한 실망이었답니다. 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곳간에 쌓인 곡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잊으신 겁니까? 외할아버지가 눈 감기 전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재산으로 도포해 입으시고 말 먹이신 양반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십니까? 마당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임수양의 낯빛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구인호가 눈을 부릅떴으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지요. 봉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봉수가 돌아섰습니다. 화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어머니, 함께 나가요. 이런 집에서 더 사실 것 없습니다. 화련이 잠시 발이 굳었습니다. 봉수의 손이 작고 따뜻했지요. 화련이 천천히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구인 안에 신주가 놓인 사랑채 쪽을 한번 바라봤지요. 잊지 마라 는 말이 귓가에 울렸답니다. 화련이 발을 뗐습니다. 보따리 하나 없이 대문을 나섰지요. 봉수가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나란히 걸었습니다. 구인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지요. 화련아, 봉수야. 그러나 화련도 봉수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산 읍내 길 위로 조용히 멀어져 갔지요. 대문 앞에서 임수양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잘 됐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임수양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돈 한 푼 없이 나선 길이었습니다. 화련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행랑채 문 앞에 놓여있던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지요. 그 안에 든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봉수의 바지 저고리 한 벌, 그리고 구인환이 살아생전 화련에게 손수 건네준 작은 장부 하나였지요. 구인환이 중개상 시절부터 써온 낡은 장부였는데 거래처 이름과 물목, 시세를 빼곡하게 적어 놓은 그것을 구인환이 어느 날 저녁 화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답니다.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하고 말이지요. 화련은 그 장부를 보자기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감쌌습니다. 첫날 밤은 읍내길가 처마 밑에서 버텼지요.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화련이 봉수를 품 안에 끌어안고 등을 벽에 기댔지요. 봉수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화련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둘째 날 밤은 더 추웠습니다. 봉수가 아침에 일어나며 아무렇지 않은 척 기지개를 켰지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로 가요? 화련이 보자기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장터로 가자꾸나.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신끈을 동여맸지요. 배고프다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화련은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러다 이 아이 굶겨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두 모자가 서산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장날이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안악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는 소리로 장터가 들썩였습니다. 소금 내음과 된장 냄새, 집단 태우는 연기가 뒤섞인 가운데 군데군데 솥에서 국밥이 끓어오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봉수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봉수가 얼른 배를 손으로 꾹 눌렀지요. 화련이 못 들은 척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들었고 두 사람 다 못 들은 척 했지요. 장터 어귀에 낡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판자 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처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그러나 아침부터 장꾼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그럭저럭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화련이 그 주막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봉수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련이 보자기를 고쳐주며 주막 안으로 걸음을 뗐지요. 주막 주인은 쉰줄에 들어선 뚱뚱한 사내였습니다. 기름이 전 앞치마를 두르고 술동이를 나르던 주인이 화련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지요. 방이 없소? 화련이 주인 앞에 반듯하게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값을 치를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부를 볼 줄 압니다. 주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장부?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주막 외상장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게 사흘만 주시면 손실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뒷방 한 칸을 쓰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팔짱을 끼며 화련을 위아래로 후쳤지요.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공보자국 낯에 집신을 신은 여인이 장부를 본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주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걸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거래를 하자는 눈이었답니다. 주인이 턱을 극적이다 마지못한 듯 말했지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못 찾으면 나가야 하오. 화련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방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짚이 깔린 바닥에 벽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 나왔지요. 봉수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화련이 보자기를 풀었지요. 봉수의 바지 저고리를 꺼내 아이의 무릎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갈아입거라. 봉수가 저고리를 받아들더니 낮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화련이 픽 웃었답니다. 뭘 먼저 먹으라는 것이냐? 아직 아무것도 없다. 봉수도 따라 웃었지요. 그 좁은 방 안에서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잠깐 피어올랐다 사라졌답니다. 화련이 주막 주인에게서 외상장부를 받아든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화련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장터 이야기 할머니 모드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은 눈빛이었답니다. 박여각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부를 익힌 아이가 비로소 자기 자리에 돌아온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봉수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볼게요. 화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 앞에 장부를 펼쳤지요. 이걸 봐라. 외상으로 간 술값이 이쪽에 적혀 있는데 갚은 것을 표시한 곳을 보면 세 군데가 빠져 있다. 봉수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도요, 어머니. 이 사람은 2번 갚았는데 1번밖에 표시가 안 됐어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지요. 어미보다 더 빨리 찾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련이 주막 주인 앞에 장부를 펼쳐놓았지요. 외상 중 회수하지 못한 것이 12건, 거슬러 줄 것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본 것이 5건, 술 단지 수량과 장부가 맞지 않는 것이 3건입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한 달 수입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주인이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어디서 배웠소? 화련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산 박여각에서 자랐습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지요. 박여각? 그 서산포구 박여각 말이오?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팔짱을 풀며 입을 열었지요. 뒷방은 계속 써도 되겠소. 대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한 달에 1번 장부 정리를 맡아주면 어떻겠소? 화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잘것없이 작은 시작이었으나 화련은 박여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방 노인도 처음에는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했지요.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화련은 아침마다 장터로 나갔습니다. 주막 장부를 정리하는 틈틈이 장터를 오가는 상인들을 눈으로 익혔지요. 어느 상인이 어느 날 오는지, 어떤 물목을 들고 오는지, 값을 어디까지 내리는지를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나갔답니다. 구인안의 장부가 그 바탕이 되었지요. 구인안이 중개상 시절 충청도 일대를 누비며 적어온 거래처 이름과 시세가 장부 안에 빼곡했고 화련은 그것을 하나씩 짚어가며 지금 장터의 것과 맞춰봤습니다. 봉수는 어머니보다 한 발 앞서 장터를 누볐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나가 장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다니며 상인들의 흥정 소리를 귀에 담았지요. 오전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머니 옆에 앉아줄 줄이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소금 한 섬이 오늘은 22냥이었는데 어제보다 2냥이 올랐어요. 저기 포목전에서 무명한 필이 지난 장날보다 싸졌는데 그 집 아저씨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얼굴이 어두운 것을 어찌 알았느냐? 봉수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상인 눈이 흔들리면 사정이 있는 거라고요. 화련이 잠시 말이 없었지요. 구인안이 이 아이 안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봉수가 장터로 나간 지 열흘 남짓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소란이 벌어졌지요. 봉수가 쪼그려 앉아 좌판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맞은편 상인과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답니다. 화련이 걸음을 빠르게 하며 다가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봉수가 상인의 저울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울 왼쪽이 오른쪽보다 무겁습니다. 눈금이 기울어져 있어요. 저 안하기 산 감자값을 잘못 낸 겁니다. 상인이 발끈하며 내려다봤지요. 꼬맹이가 무슨 저울을 안다고. 봉수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왼쪽 접시가 빈 채로도 오른쪽보다 낫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저울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인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지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였지요.
구경꾼들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넓은 어깨에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페랭이를 쓴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등에는 큰 짐 보따리를 지고 허리춤에는 주머니를 찬 것이 전형적인 보부상 차림이었으나 가만히 서서 봉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결국 상인이 감자값을 다시 쳐주었습니다. 안하기 감사하다며 봉수의 손을 잡았고 봉수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지요. 화련이 봉수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화련이 고개를 돌렸지요. 무명 두루마기 사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련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듯 가늘어져 있었지요.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혹 서산 박여각하고 연이 있으시오? 화련이 굳었지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리 물으십니까? 사내가 짧게 말했지요. 눈빛이 박여각 노인 눈빛하고 닮았소. 그리고 저 아이가 저울 보는 법을 아는 것을 보니 예사로운 집안 아이가 아니다 싶어서요. 화련이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답니다. 화련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박여각 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지요. 나는 강덕이라 하오. 예전에 박여각하고 거래를 했소. 봉수가 사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화련의 소매를 살짝 당기며 귓속말을 했지요. 어머니, 저 아저씨 보따리 보세요. 보부상인데 본인 옷은 무명이에요. 자기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련이 봉수를 내려다봤지요. 할아버지한테 그것도 배웠느냐?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것에 욕심 없는 사람이 남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강덕이가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살짝 빨개졌답니다. 강덕이가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화련이 주막 뒷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주막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십니까? 강덕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화련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강덕이가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이게 뭡니까? 화련이 물었습니다. 강덕이가 짧게 말했지요. 위탁으로 맡길 물건들이요. 화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탁이요? 강덕이가 보자기를 화련 앞에 펼쳤지요. 팔리면 값을 받겠소. 안 팔리면 돌려줘도 돼요. 미천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낫소. 화련이 펼쳐진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크지 않지만 쓸만한 포목 자투리와 소금 묶음이 들어 있었지요. 미천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이 화련의 가슴 깊은 곳에 가닿았습니다. 화련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강덕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박여각 노인이 나한테 거래를 처음 터줄 때 나도 미천이 없었소. 그게 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터 쪽으로 걸어갔지요. 강덕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화련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서산포구를 드나들던 시절 아버지가 한번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보부상인데 약조를 한번 하면 죽어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인한 어르신도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화련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답니다. 훗날 화련이 알게 된 것이지만 강덕이는 박여각과 처음 거래를 트던 날 밖 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지요. 내 딸 잘 부탁하오 하는 말을요. 그때는 무심코 들었던 그 말이 세월이 흘러 이렇게 이어질 줄은 강덕이도 몰랐을 것이었답니다. 봉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화련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화련이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지요. 그래 보이는구나.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닮았어요. 말이 없는데 하는 것이 있어요. 화련이 봉수를 내려다봤지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화련은 눈을 깜빡이며 눌렀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품 안에 안았지요. 이것이 다시 시작이다. 구인환이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했듯, 박 노인이 포구한 귀퉁이에서 시작했듯, 나도 이 보자기 하나에서 시작하면 된다. 화련이 뒷방으로 들어서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봉수가 어머니 옆에 앉아 붓을 들었지요.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 쓸 거예요? 화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붓을 들어 장부 첫 장 맨 위에 또렷하게 적었지요. 박화련 객추. 봉수가 그 글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화련이 피식 웃었지요. 뭐가 됐다는 거냐? 봉수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화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붓을 들어 다음 줄로 내려갔지요.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으나 글자는 반듯했답니다. 주막 뒷방 좁은 창호지 너머로 서산 장터의 흥정 소리가 밀려들었지요. 가을 햇살이 낡은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화련 객주의 첫 장부가 그렇게 펼쳐졌지요. 보잘것없이 작은 시작이었으나 그 작은 시작이 훗날 서산 포구를 다시 한번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그날의 화련도 봉수도 아직은 알지 못했답니다. 소문이란 것은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박화련 객주가 장터에 이름을 올린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지요. 처음에는 강덕이가 맡긴 포목 자투리와 소금 묶음을 떼어 파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화련의 장부솜씨와 봉수의 눈썰미가 소문을 탄 덕에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외상장부를 맡아 정리해달라는 주막이 두 곳 더 생겼고 서산 장터를 드나드는 보부상 중에서 물목 위탁을 넣어 오는 이들도 하나둘 생겨났지요. 뒷방 한 칸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장터 귀퉁이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쓰는 형편이 되었답니다. 봉수가 그 창고 열쇠를 처음으로 손에 쥐던 날이었지요.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열쇠를 들여다보더니 화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화련이 받아들었지요. 작고 녹이 쓴 열쇠였으나 손에 쥐는 순간 무게가 느껴졌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지요. 화련이 열쇠를 저고리 안에 깊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잘 시작했다, 봉수야. 봉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아직 시작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말이 불과 사흘 뒤에 현실이 될 줄은 그때의 두 모자는 짐작도 못했답니다. 화련 객주의 소문이 임수양의 귀에 들어간 것은 어느 저녁 장꾼 하나가 술김에 흘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서산 장터에 박여각 딸이 객주를 차렸는데 장부 보는 눈이 귀신 같다더라. 옆에 꼬마 하나가 저울 눈금을 그냥 읽어낸다더라 하는 말이 주막 안에서 오가다 임수양의 귀에 흘러들어온 것이지요. 임수양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인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요. 임수양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장터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네요. 구인호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지요. 내버려두면 되지 않소? 임수양이 구인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서방님, 전현이 서산에서 이름을 날리면 이 집 꼴이 어찌 됩니까? 쫓아낸 여인이 장터 최고 객주가 됐다는 소문이 돌면 서방님 체면이 어찌 되겠어요? 구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수양이 그 틈을 파고들었지요.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말이지요. 싹을 자를 때 잘라야 합니다. 커지면 손댈 수 없어요. 구인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술잔을 들이켜며 고개를 돌렸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임수양이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올렸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임수양이 사람을 하나 불렀지요. 서산 장터 뒷골목에서 주먹질로 먹고 사는 왈패 패거리의 우두머리였는데 임수양과는 기생 시절부터 눈이 맞아온 사이였답니다.
우두머리가 임수양 앞에 앉아 희죽 웃으며 물었지요. 이번엔 뭐요? 임수양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화련 객주 창고, 물목 장부를 가져오면 됩니다. 장부만 없어지면 그년 거래처가 다 끊어지거든요. 우두머리가 손가락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어렵지 않소? 임수양이 엽전 꾸러미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되 확실하게요. 그 밤의 이야기를 화련은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미리 알고 있었지요. 봉수가 낌새를 채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사흘 전이었답니다. 장터를 누비다 돌아온 봉수가 어머니 옆에 앉아 낮게 말했지요. 어머니,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창고 쪽을 기웃거렸어요. 오늘만 2번이에요. 화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더냐? 봉수가 또렷하게 묘사했지요. 셋인데 하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하나는 짧고 눈이 빨개요. 셋 다 낮에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눈이 아니었어요. 들어오는 길목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화련이 잠시 생각했지요. 임수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인환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눈빛을 읽어왔으니까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봉수가 잠시 무릎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장부를 바꿔놓겠습니다. 화련이 눈썹을 올렸지요. 봉수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장부는 강덕이 아저씨한테 맡겨두고 가짜 장부를 창고 안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부를 노리고 온 거라면 가짜를 들고 나갈 거고 그 순간 관아에 알리면 됩니다. 화련이 봉수를 가만히 바라봤지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어떻게 관아에 알릴 것이냐? 화련이 물었지요. 봉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뒀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봉수가 강덕이를 찾아갔습니다. 강덕이가 짐을 정리하다 봉수를 보고 자리에 앉으라 했지요. 봉수가 사정을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덕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요. 봉수가 말을 마치자 강덕이가 짧게 물었습니다. 장부는 내가 맡으면 되겠구나.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덕이가 눈빛으로 물었지요. 봉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고를 나서는 순간 관아 포조를 데려오셔야 합니다. 아저씨는 장터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 부탁을 들어줄 포졸 아는 분 있으십니까? 강덕이가 잠시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강덕이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있으니 걱정 말거라. 봉수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강덕이가 패랭이를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게 맡기거라. 그러나 대문을 나서는 강덕이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답니다. 이틀 뒤 밤이었습니다. 화련이 주막 뒷방에서 봉수와 나란히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장터가 파하고 상인들이 빠져나간 뒤 창고 쪽이 고요해졌지만 두 모자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어머니 소매를 잡고 귀를 세우고 있었지요. 화련이 봉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셋이었지요. 장터 안을 아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길목을 살피는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봉수가 화련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창고 자물쇠가 따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가 미리 자물쇠를 살짝 헐겁게 해두었던 것이지요. 왈패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뒤적이는 소리, 그러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를 찾은 것이지요. 봉수가 미리 창고 안구석 선반 위에 올려둔 가짜 장부였답니다. 빈 장부에 아무 이름이나 적어놓고 숫자를 채워 넣은 것이었지요. 눈 밝은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었으나 어두운 밤 창고 안에서 급하게 찾아 집어드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답니다. 발소리가 다시 창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횃불이 들어왔지요. 강덕이가 포졸 둘을 데리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소리쳤지요. 거기 섰거라. 왈패들이 달아나려 했으나 강덕이가 이미 빠져나가는 길목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밤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보였지요. 우두머리가 뒤로 물러서려다 포졸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손에 장부가 쥐어져 있었지요. 포졸이 장부를 빼앗아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왈패 우두머리를 바라봤지요. 이것 때문에 들어간 게요? 우두머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횃불 아래서 장부를 들여다본 포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지요. 이거 죄다 가짜 엉터리 장부 아니오? 거래처 이름이 전부 뒤죽박죽 틀린데. 왈패들이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봉수가 뒷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강덕이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왈패 셋을 포박해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던 강덕이가 봉수를 내려다봤지요. 봉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맞았네요, 아저씨. 강덕이가 짧게 웃었지요. 이놈아, 위험하게. 봉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계산했어요. 아저씨가 길목을 막으면 달아날 곳이 없거든요. 화련이 뒤따라 나와 강덕이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련이 고개를 숙였지요. 강덕이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그러더니 돌아서려 했지요. 화련이 불렀습니다. 강덕이 나리. 강덕이가 걸음을 멈췄지요. 화련이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강덕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또의 귀에 들어갔지요. 왈패 우두머리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임수양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임수양이 뒤에서 사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사또가 무릎을 치며 말했답니다. 가짜 장부로 도둑을 잡아들인 계략이 7살 아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포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러하옵니다. 그 어미 장부 솜씨에 그 아이 머리라 하옵니다. 사또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지요. 그 여인 객주에 공정거래 증표를 내려라. 장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찾아갈 곳이 하나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박화련 객주는 서산 사또의 증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임수양의 방해가 오히려 화련을 더 높은 자리로 밀어올린 셈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련이 창고 안에 혼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등잔불 하나가 타오르는 가운데 붓이 장부 위를 오가는 소리만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적어 내려가다 화련이 잠시 붓을 멈췄지요. 오른손이 뻐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너무 오래 쥐었나 싶어 손을 쥐었다 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을 쥐면 둘째 손가락 마디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요. 며칠 전 창고에서 무거운 쌀가마를 옮기다 부딪힌 것이 탈이 난 것이었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날이 갈수록 뻣뻣해지더니 이제는 붓을 쥐는 것도 불편해진 것이지요. 화련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요. 장부를 쓰지 못하면 거래가 막히고 거래가 막히면 어렵게 쌓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화련이 이를 악물고 다시 붓을 들었지요. 손가락이 저렸지만 꾹 눌렀습니다. 억지로 붓을 움직였지요. 그러나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반듯하게 쓰이던 글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지요. 화련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라봤습니다. 붓 한 자루를 쥐지 못하는 손이라니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요. 화련이 눈을 꾹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봉수가 들어왔지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다 어머니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련이 얼른 표정을 걷었지요. 봉수가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지요. 어머니, 손이 왜 그래요?
화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괜찮다. 봉수가 말했지요. 괜찮지 않잖아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화련이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둘째 마디가 아프구나. 붓이 잘 안 쥐어진다. 봉수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창고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구석에 있던 삼배 천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어머니 앞에 다시 쪼그려 앉더니 화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삼배천으로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감기 시작했지요. 뭐 하느냐? 화련이 물었습니다. 봉수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뼈 부근이 아프면 눌러주면 조금 낫는다고요. 삼배로 꽉 묶으면 흔들리지 않아서 덜 아프대요. 화련이 봉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장터를 누비고 창고 일을 거들며 어느새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한 손이었답니다. 화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봉수가 삼배를 다 감고 나서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더니 붓을 집어 화련의 왼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왼손으로 써보세요. 화련이 눈을 둥글게 떴지요. 왼손으로 어떻게? 봉수가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나을 때까지만요. 제가 치수 읽어드릴게요. 숫자도 불러드릴게요. 어머니는 받아 적기만 하면 돼요. 손이 기억하면 돼요. 화련이 왼손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어색하고 떨렸지요. 봉수가 장부를 펼치며 나지막하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소금 10섬 납품일 이틀 뒤. 화련이 왼손을 움직였지요. 글자가 기울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쓰였지요. 한자, 두자, 천천히 쓰였답니다. 봉수가 계속 불러주었습니다. 두 번째, 포목 5필, 성금 3냥. 화련의 손이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했지요. 처음보다 글자가 덜 흔들렸습니다. 봉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낮고 또렷하게 숫자를 읽어나갔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그렇게 장부를 완성했습니다. 봉수가 불러주고 화련이 왼손으로 받아 적으며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지요. 밤이 깊어가도 봉수는 졸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들고 눈이 빨개지도록 숫자를 읽었지요. 화련은 그 목소리를 따라 붓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새벽 달기 울 무렵 장부가 완성되었습니다. 화련이 붓을 내려놓으며 손을 내려다봤지요. 봉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화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봉수의 왼손이 화련의 왼손 위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강덕이가 이튿날 아침 일찍 객주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화련이 문을 열자 강덕이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련이 물었지요. 강덕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손에 바르는 기름이요. 뼈 쑤실 때 쓰는 거요. 화련이 눈을 크게 떴지요. 어찌 알았습니까? 강덕이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답니다. 봉수한테 들었소? 화련이 봉수를 돌아봤지요. 봉수가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덕이 아저씨한테 말해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화련이 아무 말도 못했지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답니다. 강덕이가 돌아서려는데 봉수가 뒤에서 말했지요. 아저씨, 귀 또 빨개졌어요. 강덕이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조금 빨라졌지요. 화련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봉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수가 능청스럽게 장부를 펼치며 말했지요. 어머니, 오늘 거래 시작해야 해요. 손 괜찮으면 오른손으로 써보고 아직 아프면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화련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어미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화련이 오른손을 천천히 쥐어봤습니다. 여전히 뻐근했지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덜했답니다. 화련이 붓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봉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으며
장부를 화련 앞으로 밀었지요. 가을 아침 햇살이 창고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화련 객주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지요.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었으나 그 안에서 쌓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물목과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화련도 봉수도 강덕이도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화련 객주 앞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지요. 처음에는 장터 상인 몇몇이 물목을 맡기러 오는 정도였으나 사또의 공정거래 증표가 붙고 나서부터는 발길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거래를 당하고 찾아오는 이도 있었고 장부 정리를 부탁하러 오는 주막과 포목전이 늘었지요. 강덕이가 충청도 이쪽 저쪽으로 연결해준 거래처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답니다. 작은 창고 하나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창고 셋을 나란히 쓰는 형편이 되었지요. 강덕이가 구해다 준 약재 덕분이었는지 봉수가 삼배로 꼭 감아준 덕분이었는지 화련의 오른손은 어느새 말끔히 나아 있었지요. 아침마다 붓을 들어 장부를 쓸 때 손마디를 한 번씩 쥐어보는 버릇이 남아 있었으나 글자는 다시 반듯하게 쓰였습니다. 봉수가 그것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아침 어머니 앞에 장부를 소리 없이 밀어놓으며 슬그머니 웃었답니다. 봉수가 그 창고 3개의 열쇠를 한 줄에 깨어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창고를 차례로 돌며 물목을 확인하고 장터에 나가 시세를 훑고 돌아와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것이 봉수의 하루였지요. 아이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장터를 누비는 꼴이 어찌나 우스우면서도 신통하던지 장터 상인들이 봉수를 보면 야 꼬마 객주 왔다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봉수는 그런 말에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지요. 웃음소리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화련히 그 모습을 주막 뒷방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다 혼자 빙글 웃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어미보다 더 바삐 산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 바쁨이 기쁨이라는 것을 화련은 알았답니다. 구인호댁 행랑채에서 등잔불도 없이 봉수를 품에 안고 밤을 버티던 때와는 다른 바쁨이었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바쁨이었으니까요. 봄이 깊어지면서 화련 객주의 이름이 서산 읍내를 넘어 포구 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서산 포구는 화련이 어릴 적 박여각을 드나들던 그 포구였지요. 소금배가 들어오고 보부상들이 물건을 부리는 그 부두였답니다. 화련이 아버지 등에 업혀 처음 포구 냄새를 맡았던 곳, 장부를 들고 따라다니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익혔던 곳이었지요. 그 포구에 이제 화련의 이름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포구 상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지요. 박여각 딸이 돌아왔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장터객주로 돌아왔다. 어미 장부 솜씨에 아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더라. 억울한 거래 당하면 그 객주로 가면 된다더라.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포구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금배 선주들이 하나둘 화련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여각 시절 아버지와 거래하던 선주들이었지요. 선주 하나가 화련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노인 딸 아니오? 화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선주가 한참을 화련을 바라보다 말했답니다. 박노인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화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깜빡이며 눌렀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객주를 만들겠습니다. 선주가 그 눈빛을 보고 무릎을 쳤지요. 박노인 눈빛이 그대로구먼. 그날부터 선주들이 소금 위탁 거래를 화련 객주에 넣기 시작했답니다. 강덕이가 그 소식을 듣고 화련 옆에 앉아 말했지요. 포구가 열렸소? 이제 제대로 된 여각을 차릴 때요. 화련이 강덕이를 바라봤습니다. 여각이요? 강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객주는 물건을 맡아 파는 것이지만 여각은 상인들이 묵어가는 곳까지 겸하는 거요. 박여각처럼요.
화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여각 하는 말이 귀에 울렸지요. 봉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지요. 봉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구인한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 집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집은 박여각이에요, 어머니. 화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겠습니다. 여각 자리를 잡는 데는 강덕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포구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강덕이는 어느 자리가 배가 들어오는 길목이고 어느 자리에 창고를 두어야 물건을 나르기 수월한지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요. 서산포구 어귀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간 곳에 허물어진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강덕이가 그 자리를 짚으며 화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화련이 그 허름한 창고를 바라봤지요. 강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여각이 처음 시작한 자리하고 세 발자국밖에 안 떨어졌소. 화련이 그 말을 듣고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창고를 세웠던 자리, 어린 적 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그 포구 흙 위에 지금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요. 화련이 두 발로 흙을 꾹 밟았습니다. 여기다. 화련이 말했지요. 그날부터 강덕이가 나무를 날랐습니다. 말이 없는 사내였으나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고 묵직했지요. 혼자 지붕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는 강덕이의 등을 바라보며 화련이 물 한 사발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드세요. 강덕이가 물사발을 받아들며 말했지요. 별거 아니요. 화련이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참 많이 하십니다. 강덕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귀가 빨개졌답니다. 봉수가 그 모습을 보다가 혼자 돌아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그 무렵 구인호 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수양이 왈패를 사주했던 일이 관아에서 밝혀진 뒤로 임수양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지요. 그러나 그 조용함이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구인호는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임수양은 조용한 척하면서 다른 손을 쓰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안방 구석에 쌓아둔 폐물이 하나씩 줄어들었지요. 은비녀 하나, 놀이개 하나, 옷가락지 하나가 어느 날 없어져 있었으나 구인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임수양이 차리고 다니는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곳간 쪽으로 손이 닿기 시작했지요. 구인환이 평생 일군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간이었답니다. 임수양은 영리했습니다. 한꺼번에 빼돌리지 않았지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곡식 한 가마, 포목 한 필, 엽전 한 꾸러미가 달마다 창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인호는 장부를 볼 줄 몰랐고 하인들은 주인마님이 하는 일에 토를 달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화련이 있었다면 사흘 안에 알아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이미 그 집에 없었지요. 그 무렵 구인호 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곳간 자물쇠를 구인호가 직접 열어보았을 때였지요. 가을 거지 전에 쌓아둔 곡식이 절반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구인호가 하인을 불러 물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달마다 내보내셨습니다. 구인호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어디로? 하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구인호가 안방으로 들어섰지요. 임수양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인호가 물었지요. 곡간 곡식이 왜 반이나 줄었소? 임수양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사는데 썼지요. 구인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곡식 20가마요? 임수양이 비녀를 고쳐 꽂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살림이라는 것이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인호가 임수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임수양의 눈웃음이 그 생각을 흩어놓았습니다. 구인호가 말을 삼키고 돌아섰지요. 임수양이 그 등을 바라보며 거울 속에서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답니다.
그것이 구인호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구인호는 그것이 경고인지 알지 못했지요. 여각 문을 연 것은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간판을 꺼는 날 화련이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손수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덕이가 간판을 들고 왔지요. 두꺼운 나무판에 먹으로 또렷하게 새긴 것이었습니다. 화련이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지요. 박화련 여각. 아버지 박여각과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화련이 간판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지요.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속으로 불렀지요. 대답이 올 리 없었으나 포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화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봉수가 화련 옆에 나란히 섰지요. 어머니, 올려요. 화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덕이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 간판을 대문 위에 걸었지요. 간판이 제자리를 잡는 순간 포구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간판이 흔들리더니 멈췄지요. 박화련 여각이 서산포구에 섰습니다. 구경 나온 포구 상인들이 웅성거렸지요. 박여각 딸이 여각을 차렸다. 그 간판 좀 봐라. 선주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저 하늘에서 보시겠구먼. 화련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깜빡였지요. 봉수가 화련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화련이 봉수의 손을 꼭 쥐었지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각 문을 열자마자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여각 시절부터 서산포구를 드나들던 선주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지요. 아버지와 거래하던 소금배 선주가 화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 물려받은 것이 재산이 아니라 눈이구먼. 화련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눈은 제가 다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절반은 저 아이한테 갔지요. 선주가 봉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지요. 소금 한 섬값이 지난달보다 세냥이 올랐으니 이번 거래는 지금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선주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어찌 아느냐? 봉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지난 사흘 동안 소금배가 두 척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공급이 줄면 값이 오르잖아요. 선주가 허허 웃으며 화련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장사 하나는 나보다 낫겠소. 화련이 피식 웃었지요. 그 아이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소문은 서산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이 강덕이를 통해 화련 여각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씩 발걸음을 돌려오기 시작했지요. 화련이 박여각에서 익힌 장부솜씨로 거래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소문, 봉수가 저울 눈금을 그냥 읽어낸다는 소문, 억울한 거래를 당한 상인이 찾아가면 풀어준다는 소문이 겹쳐 퍼져나갔지요. 강덕이가 충청도 이쪽 끝 보부상과 연결해주고 저쪽 끝 선주와 연결해주면서 화련 여각의 거래망이 달마다 넓어졌습니다. 화련이 그 거래처들을 장부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보며 강덕이가 낮게 말했지요. 석 달 안에 서산포구에서 제일 큰 여각이 될 거요. 화련이 붓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일 큰 것보다 제일 믿음직한 것이 낫습니다. 강덕이가 잠시 화련을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꼭 그런 말씀을 하셨소. 화련이 붓을 멈췄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글자가 조금 흔들렸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화련과 봉수가 여각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포구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와 바닷내음이 섞인 바람이었지요. 화련이 바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냄새가 어릴 때부터 좋았지요. 아버지 손을 잡고 포구를 걷던 때의 냄새였으니까요. 봉수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거래처가 지난달보다 12곳 늘었어요. 화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고 있다. 봉수가 잠시 포구 쪽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 박여각이 얼마나 컸어요? 화련이 잠시 생각했지요.
서산포구 들어오는 소금배 10척 중 8척은 박여각을 거쳤다. 봉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지요. 우리는 지금 몇 척이에요? 화련이 대답했습니다. 3척.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5척 더 늘리면 되겠네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집을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화련이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5척 더 늘리자꾸나. 봉수가 씩 웃었지요. 강덕이가 마당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모자 옆에 말없이 자리를 잡았지요. 화련과 봉수와 강덕이 셋이 나란히 포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저녁이었답니다. 포구에서 마지막 소금배가 닻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해가 포구 위로 길게 퍼지며 물 위에 붉은 빛을 흩뿌렸지요. 화련이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화련이 빈손으로 나선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날, 주막 뒷방에서 장부를 펼치던 날, 봉수가 가짜 장부로 말패를 잡아들이던 밤, 왼손으로 붓을 쥐고 글자를 쓰던 새벽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봉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음은 뭐예요? 화련이 포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서산포구 소금배 8척.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어머니. 강덕이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요. 포구에서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화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지요. 봉수가 어머니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저녁 포구의 냄새가 세 사람을 감쌌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 깊어가는 사이 서산 읍내 구인호 댁에서는 임수양이 짐을 싸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그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았다면 구인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지요. 임수양이 사라진 것은 첫 딸기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하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안방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폐물도, 옷걸이에 걸려있던 비단 치마도, 구석에 쌓여있던 옷 보따리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빈 장지문과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산호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져가기엔 너무 무거웠던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비웃음으로 남겨두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구인호가 안방에 서서 그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잠시 나간 것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곳간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구인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곳간으로 달려갔지요. 자물쇠가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젖히는 순간 구인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곡식 가마는 몇 개 남지 않았고 포목 더미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옆전 괴짝은 열려 있었지요. 안이 텅 비어 있었답니다. 구인환이 중개상으로 평생을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낙방하고 가세가 기울 때도 지키고 또 지켜온 것이었지요. 화련의 친정에서 흘러든 것까지 더해져 단단하게 쌓여있던 그 곳간이 임수양의 손을 거쳐 달마다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화련이 있었다면 사흘 안에 알아챘을 일을 구인호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지요. 구인호가 곳간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마당에서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구인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거동이 번듯하다던 그 얼굴이 그날 아침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임수양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장터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산 읍내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그러게 기생 출신을 안방에 들이더니 곳간까지 털렸다지 않소? 꼴 좋다. 복덩이를 제 손으로 내쫓더니 인과응보가 이렇게 빠를 줄 누가 알았겠소?
얼굴 보고 아내를 내쫓더니 결국 얼굴에 당한 거지 뭐요. 그 말들이 서산 장터를 한 바퀴 돌아 포구 쪽까지 흘러갔습니다. 화련 여각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봉수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지요. 봉수가 붓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화련을 올려다봤지요. 어머니, 아버지 소문 들으셨어요? 화련이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들었다. 봉수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련이 붓을 내려놓았지요. 창밖 포구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기다려보자꾸나.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봉수는 묻지 않아도 알았지요.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각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이었지요. 포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봉수가 창호지 너머로 내다보다 화련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한마디뿐이었지요. 화련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구인호가 여각 앞에 서 있었지요. 도포는 흙이 묻어 있었고 가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반듯하던 이목구비가 수척해져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말을 끌고 다니던 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구인호가 화련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화련이 구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첫날 밤 화촉 앞에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이 행랑채에서 임수양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티던 그 시절이 봉수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날 아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화련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아래 오래전에 끝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구인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할 말 없소? 그러나 갈 데가 없소. 화련이 잠시 구인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갈 데가 없다 하시니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구인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화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만큼은 헤아려 주십시오. 구인호의 어깨가 더 처졌지요. 마당 안쪽에서 봉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지요. 구인호가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봉수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요. 그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봉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 곳간이 어디서 채워졌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일구셨는지, 이제는 아십니까? 구인호가 입술을 떨었지요. 안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작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구인호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장터에서 번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구인호가 엽전 꾸러미를 바라봤지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봉수가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 아신다면 됩니다. 할아버지, 구인한 어르신 산소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디 몸 성히 지내십시오. 구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지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봉수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봉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구인호가 낮게 말했지요. 봉수야, 미안하다. 봉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수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화련도 돌아섰습니다. 구인호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엽전 꾸러미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서산포구 어기 쪽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화련이 창호지 너머로 그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지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었지요. 임수양이 붙잡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충청도 가명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서산 읍내 구시댁 첩 임수양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한 죄로 공주 어귀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수양의 짐 보따리 안에서 구인환이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폐물 목록이 고스란히 나왔지요. 기생시절 눈이 맞았던 왈패 우두머리와 함께 도주하다 붙잡힌 것이었답니다. 왈패 우두머리는 화련 객주 창고를 습격했던 바로 그자였지요. 사또가 공문을 들고 화련을 찾아왔습니다. 임수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물어보러 왔소. 화련이 사또를 바라봤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한이 없으시오? 화련이 잠시 생각했지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원한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갚을 원한은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갚았으니까요. 사또가 화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박여각 노인이 딸을 제대로 키우셨구먼. 화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봉수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할아버지 구인한 어르신 덕분이기도 해요. 사또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화련 여각 앞마당에 살구꽃이 피었지요. 포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서산포구로 들어오는 소금배 중 5척이 이제 화련 여각을 거치고 있었지요. 박여각 시절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봉수가 말했던 그 5척이 된 것이었지요. 강덕이가 이른 아침부터 창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련이 물 한 사발을 들고 나갔지요. 드세요. 강덕이가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화련이 웃었지요. 그 말씀 참 자주 하십니다. 강덕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이면 큰 거 아니겠소. 화련이 그 말을 들으며 포구 쪽을 바라봤지요. 소금배 한 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돛이 바람에 부풀어 있었지요. 화련이 그 돛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강덕이 나리. 강덕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덕이가 물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박여각 노인한테 진 것 갚은 겁니다. 화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진 것이 저한테까지 왔군요. 강덕이가 잠시 화련을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박여각 노인한테 진 것 말고 따로 갚아야 할 것이 생겼소. 화련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강덕이가 돌아서며 말했지요. 창고 문 오른쪽 경첩이 느슨해졌소. 오늘 고쳐야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덕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고 쪽으로 걸어갔지요. 봉수가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보다가 혼자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진짜 됐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련과 봉수가 마당에 나란히 앉았지요. 살구꽃 향이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포구에서 마지막 배가 닻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어머니, 외할아버지 박여각 어르신이 지금 우릴 보고 계실까요? 화련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계실 것이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할아버지 구인한 어르신도요? 화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두 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봉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나중에 이 여각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충청도 전체에서 제일 큰 여각으로요. 화련이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봉수가 화련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여각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해요. 아무데도 가시면 안 돼요. 화련이 픽 웃었습니다. 이 어미가 어딜 간다는 거냐? 봉수가 시큰둥하게 말했지요.
강덕이 아저씨한테 가시면 안 된다고요. 화련이 그 자리에서 봉수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으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봉수가 킥킥거리며 달아났지요. 화련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강덕이가 마루 귀퉁이에서 경첩을 고치다 그 소리를 들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빨개져 있었고 손에 든 연장이 잠시 멈췄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봉수가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화련과 강덕이만 남아 있었지요. 살구꽃이 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포구에서 물냄새가 실려왔지요. 강덕이가 연장을 정리하다 화련 쪽을 바라봤습니다. 화련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간판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등잔불빛이 화련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곰보 자국이 남은 그 낯이 불빛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강덕이가 천천히 일어나 화련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간판을 바라봤지요. 한참을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밤이었지요. 강덕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여각 노인이 처음 거래를 터줄 때 나한테 한 말씀이 있었소. 화련이 강덕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덕이가 포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 딸 잘 부탁하오 하셨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살구꽃이 두어 입바람에 날려 화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화련이 강덕이를 바라봤습니다. 강덕이가 화련을 바라봤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요. 강덕이가 말했습니다. 부탁받은 것이니 끝까지 지켜야겠소. 화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고개 끄덕이만에 담긴 것을 강덕이는 알았답니다. 포구에서 바람이 크게 한번 불어왔습니다. 살구꽃이 마당 가득 흩날렸지요. 화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강덕이가 말없이 그 꽃잎 하나를 화련의 어깨에서 걷어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화련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포구에서 첫 소금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수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창고 쪽으로 달려갔지요. 강덕이가 이미 포구 쪽에서 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련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봉수가 창고 열쇠를 돌리는 소리, 강덕이가 선주와 인사하는 소리가 포구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지요. 살구꽃잎이 몇 개 바람에 날려 화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화련이 빗자루를 내려놓았지요.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봤지요. 박화련 여각.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화련이 간판을 한 손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곰보 자국이 남은 그 낯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련이 눈을 감았지요. 아버지가 처음 창고를 세우던 날의 포구 냄새, 구인환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밤의 온기, 봉수가 처음으로 손을 잡아 끌던 그날 아침의 감촉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간판 아래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화련이 눈을 떴습니다. 포구에서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지요. 살구꽃이 흩날렸습니다. 화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지요. 곰보 자국 낯이 아침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낯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지요. 봉수가 창고 쪽에서 달려오다 어머니를 보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화련이 간판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모자가 나란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덕이가 포구 쪽에서 걸어오다 두 모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늦췄지요. 그러더니 말없이 화련의 옆에 섰습니다. 화련과 봉수와 강덕이 셋이 나란히 간판을 바라봤지요. 포구에서 두 번째 소금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산포구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지요. 곰보 자국 낫 하나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
서산포구에서 가장 믿음직한 여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였지요. 7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 발걸음이었답니다. 그 발걸음이 한 여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웠고 한 아이를 키워냈으며 한 사내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손끝에 담긴 정성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박화령과 구봉수는 온 삶으로 보여주었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와 소감을 남겨보세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